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8주 동안 이제 중국의 그 문학과 그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강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그 중국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문학 작품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을 쓴 작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써놓은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목을 시경과 초사, 그리고 노래로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금 정해놨어요. 근데 여기 시경하고 초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어느 중국 문학사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시경하고 초사입니다. 그럼 시경하고 초사가 도대체 뭘까? 그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첫 번째 페이지 중간 단락쯤에 제가 북방의 노래를 대표하는 거는 춘추시대의 시경이고 남방의 노래를 대표하는 거는 전국시대의 초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니까 작품 제목에 경자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경자가 붙어 있으면 그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사서삼경이라든가 육아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자가 붙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몇 페이지만 들춰보신다면 이게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한 장 띄워놨는데요. 시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 책이, 이런 작품이 나온 지역은 중국의 중원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허난성, 산시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국의 수천 년 전에 한 2, 3천 년 전에 중국 고대 역사는 주로 이곳을 무대로 펼쳐졌어요.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지만 저쪽에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나 이런 지역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온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 역사가 펼쳐지던 무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원 땅 하면 바로 허난성, 산시성, 요 시안, 여기가 바로 고대 장안 땅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주로 펼쳐졌던 것이 중국 2000년 전, 3000년 전의 역사고 여기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경이라고 하는 이 문학작품이 발생되고 또 전승되어 온 지역이 바로 중국의 이 중원 땅, 지금의 허난성, 산시성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초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시경보다는 조금 더 늦어요. 그런데 이 초사라고 하는 노래가 전승되어 내려온 지역은 바로 이 남쪽입니다. 후난성이죠. 후난성에 창사시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초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첫 시간부터 이 중국 지도를 띄워놓고 이 노래들이 전승되어 온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학 작품이나 역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하고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서 중국 정치를 얘기할 때 그 상해방, 상하이방이라든가 또 베이징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남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론 뭐 중국 사람은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개개인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방 기질, 북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방 기질,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이상 이런 자연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바로 옆에 있는 산둥성 같은 곳들은 이런 것들은 소위 육아 사상의 세례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한나라 때 2000년 전 이후로 2000년 전부터 소위 육아 정통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육아적인 어떤 합리주의라든가 또는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창사시가 있는 후난성은 여기 중국의 장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흘러가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중원 땅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소위 육아 정통 사상의 영향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구이저우성, 또 윈난성,
광시, 장족자치구 이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이쪽 지역은 소위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난성이라고 하는 곳은 한족들도 살지만 소수민족도 많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 이 후난성의 서부 지역은 상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구이저우성, 즉 귀주성하고 붙어 있으면서 소수민족인 мя오족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мя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나라 때부터, 중국의 청나라 때부터 중앙정부에 반대해서 기의를 많이 일으켰어요. 굉장히 저항 정신이 강한 민족이 바로 мя오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그런 민족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후난성 사람들은 예로부터 굉장히 용감하다. 그리고 저항정신이 많다, 강하다 이러한 평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도 역시 중원 땅의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수민족, 지금 소수민족이라고 말하는 여러 민족들과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사라고 하는 작품도 바로 남방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이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의 영향성, 주고받은 영향관계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초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민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그런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사라고 하는 문학 작품에는 벌써 한 2300년 전의 문학 작품이지만 이 속에도 소위 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그러한 어떤 그 작품 그 성향을 많이 띠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작품이 발생된 배경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그리고 요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사진 자료로 조금 보여드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남과 북에서 어떻게 사는가? 예, 이런 작품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시경하고 초사는 둘 다 운문입니다. 시경은 한자로 4글자씩 되어 있고 초사는 7글자씩 되어 있어요. 운문이니까 노래체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배운 노래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배운 노래들은 지금도 기억이 다 나요. 그러나 최근에 들은 노래들은 물론 아무리 그 노래말을 갖다가 많이 기억은 못해도 그래도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노래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래로 전승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가 생겨가지고 문자로 문학 작품을 기록을 하고 그러기 이전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전승시켜온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문자가 생긴 이후에는 문자를 통해서 문학작품으로 기록을 했지만 문자가 없는 민족들은 또 여전히 그걸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통해서 전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어디서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디서나 최초의 문학이다. 그래서 시경이라든가 초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다 노래체로 이루어진 고대의 작품이라 문학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시경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를 읽는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주나라 말기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시대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라가 가장 먼저 있다. 물론 이 하나라라고 하는 왕조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왕조라고 실존했던 왕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공인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왕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어요. 자, 이 은나라라고 하는 왕조는 소위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20세기 초,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쯤에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가 발견됨으로 해서 은나라라고 하는 왕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조가 주나라고, 요 주나라 말기에서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시경은 바로 춘추시대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초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나라 말기부터 춘추시대에 이르는 이 시기에 나온 이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불려주던 노래 모음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을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거의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쯤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 중원 땅, 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던 노래를 모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노래가 있었겠죠. 수천 개의 노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를 갖다가 주나라 때 채시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채시관.
시를 채집하는 관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실에서 시를 채집하는 관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각 지역에 보내서 시를 채집해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유행가죠. 요즘 어떤 노래가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는지 그걸 좀 조사해와라. 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시대를 뭐랄까요? 반영하게 마련이죠. 우리도 70년대 그 시절에 소위 민중가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립되는 또 건전가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극을 달리는 노래들이었는데 그런 노래들이 소위 그 민중가요라고 하는 노래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것처럼 3000년 전도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시절에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가서 그 노래를 수집해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들을 갖다가 수집해 오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이 주나라 지역에는 15개의 지역이 있었고 그 15개의 지역에서 채집해온 노래들, 그걸 가리켜서 소위 15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풍, 바람풍자를 써줬어요. 여기 풍이라고, 15국풍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주나라 통치 영역에 있었던 15개 지역의 노래를 수집해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노래들을 갖다가 보통 풍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시경의 노래가 전승되는 것이 305수입니다. 그런데 그 305수 중에서 무려 160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풍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유행했던 노래들을 갖다가 수집한 것이죠. 자, 그럼 이 160수의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즘도 유행가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고 잠 못 이루고 뭐 뛸 듯이 기뻐하고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 160수의 이 국풍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 사랑 노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이라고 하는 건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아하고 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풍도 있고 여기 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와 송이 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저기 지도에 있는 중국의 시안입니다. 예, 거기가 주나라의 수도가 있던 곳인데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귀족들의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 들려지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가요라면 이것은 좀 더 우아한 자리에서 좀 귀족계층에서 쓰여졌던 그런 음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글자도 우아하다 할 때 아자를 씁니다. 그럼 이 송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찬송가라고 할 때 송자죠. 예, 송이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럼 뭘 찬송하겠습니까? 주나라 때는 조상 숭배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송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조상들께 바쳐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나라 민족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시조는 누구고 후직이고 그 후직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주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이주해 와서 이 땅에 뿌리 박고 살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갔다. 예, 이런 노래를 조상들께 바치는 제사 때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송이죠. 예, 그래서 아하고 송은 이 풍하고는 좀 구분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305수 중에 절반이 넘는 게 바로 풍이에요. 말하자면 대중가요다. 자, 그렇다면은 이 15국풍에 들어있는 노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지금 여기 제가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거기 구구물수리하고 그대의 옷기, 들판에 죽은 노루, 요 세 개의 노래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한번 살짝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구구물수리라고 하는 이 노래는 시경 305수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제일 유명한 노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구구물수리가 강가 모래섬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마음씨고 나가시는 사내들의 좋은 짝, 들쑥날쑥 물마름은 여기저기 흐르고 아리 닦고 차만 아가씨 자나깨나 뒤쫓네. 뒤쫓아도 얻지 못해서 자나깨나 님 생각, 기나긴 밤 지새우며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매. 예, 여기 지금 한자를 제가 가로 안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두 번째 줄에, 그 노래의 두 번째 줄에 마음씨고 나가시는 사내들의 좋은 짝이라고 해놓은데 한자를 보시면
요조, 숙녀, 군자, 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조, 숙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노래 제목으로도 쓰이는 요조, 숙녀가 바로 3000년 전에 시경에 이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요조, 숙녀가 군자, 호구다. 여기 군자는 성인 군자 할 때 군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남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조, 숙녀는 남자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기나긴 밤 지새우며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전전반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끝에 나옵니다. 전전반측. 그 다음에 그 오매불망 우리 잠 못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위에 나와요. 그래서 오매불망 그 다음에 또 전전반측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 못 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내 마음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늘 쫓아다니지만 얻지 못해요.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처음부터 첫 구절부터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날 안 봐줘요 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죠. 첫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구 물소리가 강가 모래섬에 있네. 자, 먼저 이거를 한 구절을 멀리서 자려고 누웠는데 멀리 저 모래섬에서 물소리가 구구 그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뜻이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막바로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물소리가 우는데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물마름이 여기저기 흐르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역시 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다른 것을 끌어다가 분위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표현 방법. 이거를 흥이라고 합니다. 흥. 일어날 즐거울 흥자. 예, 일어날 흥자죠. 흥. 예, 요거는 이후 수천 년 동안에 중국 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학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물을 가져다가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노래는 당연히 사랑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를 수천 년 동안 거의 한 2000년 동안 중국의 학자들이 왜 시가 경자가 붙었느냐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노래를 해석을 할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내 마음을 안 받아줘서 끙끙 앓다가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기에서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후비다. 후비. 왕후라는 얘기입니다. 후비. 예, 후비가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를 구해다가 남편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걱정이 돼갖고 잠이 안 온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구물술이라는 이 시는 후비의 덕을 노래한 후비가 얼마나 덕이 높으냐.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찾아다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잠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인이라고 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짝을 데려다 주지 못해서 잠 못 이룬다. 예, 그래서 이 시는 후비의 덕을 노래한 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읽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수천 년 세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중국에서 공자 이후로 학문의 전통 중에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수리부작. 그대로 서술하기만 하고 짓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스승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배워서 그걸 그대로 전해야지 내가 뭔가 새롭게 창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제자에게 또 그대로 가르쳐요. 그렇게 교육받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당연히 젊은 청년의 노래지 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거는 그래 후비의 덕을 노래한 거야. 정말 후비가 덕이 높다. 역시 부녀자는 이래야 돼. 이런 식의 그런 노래로 계속해서 읽혀져 온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걸 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이런 사랑 노래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써야 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시에 경자가 붙은 거예요. 이 노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노래를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노래를 보시면요. 그대의 옷깃. 자, 이거는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대를 그리는 내 마음이 한없이 이어져요. 근데 내가 그대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대마저 연락조차 없나요? 푸르디 푸린 그대의 머리 장식, 그대를 그리는 마음이 한없이 엉겨 있는데 내가 그대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대도 나를 찾지 않나요? 정처 없이 성문 밖을 거닐어요. 그대를 본 지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석 달이나 된 것 같아요. 예, 마지막 구절. 일각의 여삼추 같다. 예, 당신을 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석 달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나 보고 싶죠. 당장 찾아가서 너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녀관계에 미묘한 밀고 당김이 있죠.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당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꾹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내가 전화 안 한다고 너도 전화 안 하냐. 내가 문자 메시지 좀 안 보내기로 써니 너도 안 보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또 선뜻 못 나서는 거죠. 예,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의 밀고 당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3000년 전 사람들 연인 관계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괜히 내가 먼저 메시지 막 보내고 그러면은 혹시 또 내가 너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초조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여기 또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들판에 죽은 노루. 제목은 좀 이렇습니다만 들판에서 노루를 잡아서 하얀 띠풀로 곱게 쌌네. 아가씨 봄바람 났네. 멋진 청년이 유혹한 거지. 숲에서 떡갈나무를 베고 들판에서 사슴 잡았네. 이건 다 남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하얀 띠풀로 꼭꼭 싸서 갖고 가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네. 가만가만 천천히 내 앞치마 건드리지 말고 삽살게 짖지 않게 하세요. 자, 이 노래는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뭐 아득한 옛날에 줄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줄 선물은 들판에서 내가 잡은 노루 한 마리. 그거를 또 그냥 갖다 주면 뭐 하니까 하얀색 띠풀로 곱게 쌉니다. 또 뗄나무도 한 짐 해가지고 그걸 또 예쁘게 싸요. 그래갖고 가지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가만가만 천천히 내 앞치마 건드리지 말고 삽살개가 짖지 않게 하세요. 자, 엄마 몰래 나와서 이 젊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내 앞치마를 나를 이렇게 안다가 나를 해서 잘못 건드리면은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오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게 살살 나를 건드려라. 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적나라한 노래죠.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노래가 전부 다 사랑 노래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 노래를 중국에서는 2000여 년 동안 이 노래들을 해석을 할 때 거의 모두가 후비의 덕이다. 예,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사랑 노래만 있는가? 그 다음 노래를 보시면 큰 쥐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세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한 수만 예를 들었어요. 이거는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다.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석서라고 하는데 큰 쥐란 뜻이죠. 자, 노래 첫 구절을 보시면 쥐야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마라. 3년이나 너를 섬겼는데 나를 아니 돌볼 거냐? 반드시 너를 떠나 저 낙원으로 가리라. 낙원이여 낙원이여 바로 내가 머물 곳.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낙토 낙토. 이 낙토라고 하는 게 바로 일종의 낙원이죠.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곳.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쥐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기장을 먹지 마라.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 놓은 거를 쥐가 다 갖고 가요. 이건 바로 가렴 주고 하는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법 중에서 식용의 기법 중에서 흥이라는 기법이 바로 분위기를 먼저 띄우는 거라고 했다면 이거는 비입니다.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렴 주고 하는 관리들을 쥐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단순하게 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년 동안이나 너를 섬겼는데 나를 돌보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 긁어내려고만 하니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렇다면 나는 떠나겠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민심이 떠난다는 겁니다. 관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치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노래를 바로 이 큰 쥐라고 하는 노래 시경 속에 이미 3000년 전에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가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